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입니다. 고독감을 느낄 때마다 외롭다거나 괴롭다고 말하며 한탄할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불행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는 혼자 지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자는 행복을 떠나보내고 불행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독을 받아들인 다음 앞으로 다가올 날을 위해 지금의 외로움을 유용하게 이용하자고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여태 보지 못한 기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올 때도 혼자 갈 때도 혼자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고독과 외로움을 즐겨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한다라는 책으로 저자 우에노 지즈코, 출판사 동양북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사는 노인을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고독사라며 쓸쓸한 표정을 짓는다. 그런데 정말 그 노인은 고독하고 불행했을까?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1인 가구의 행복지수 생활 만족도는 2인 가구의 그것보다 훨씬 높으며 자살률 역시 1인 가구보다 2인 가구가 더 높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녀가 없는 싱글의 경우 고민은 적고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와 더불어 우에노 지즈코는 노후에 대한 상식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전에는 자식과 동거하며 3대가 같이 사는 게 너무 당연했지만 지금은 따로 사는 게 당연한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모든 것을 버리고 무료 간병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간병이 유료 노동이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는 추세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늙는 사람은 불쌍한 걸까? 노인이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불쌍하다 외롭겠다라고 말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어느샌가 우리 사회에 싱글 인구가 늘어났다. 간병보험이 시작된 2000년에는 고령자가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49.1%였지만 약 20년 동안 30.9%까지 떨어졌다. 고령자 가구의 독거 비율은 2007년에 15.7%에서 2019년에는 27%로 급증했다. 부부 가구의 비율은 33%로 고령자 가구의 독거 비율을 합하면 50%를 넘는다. 부부 가구를 사별과 이혼에 따른 예비 1인 가구라고 생각하면 결국 가까운 미래에는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변화 속도가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혼자가 되어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이다. 싱글, 행복하면 그만이다 해서 나는 부모를 혼자 둔다고 비난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같이 살자고 요청하는 것을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표현했다. 이제는 그런 악마의 속삭임을 입에 담는 자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모도 줄어들었다. 세대 간의 가구 분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왜냐고? 그래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서다. 또 고령자 스스로도 혼자 사는 것이 의외로 괜찮다고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베테랑 싱글이라면 이 정도는 이미 예전에 눈치챘을 것이다. 다만 가족 만세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큰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웠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이 사별과 이혼으로 돌싱이 되어 막상 혼자 살아보니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학습한 효과도 있다. 나는 사별이든 이혼이든 돌싱이 된 친구에게는 잘 다녀왔어라고 말해준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가족으로 함께 산다. 그 시기가 지나면 모두 다 똑같은 싱글이다. 결국에는 싱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혼자는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다. 스지가와 씨는 세 번째 책 속편 노후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에서 외로움과 불안을 조사했다. 외로움과 불안 비율을 동거 고령자와 독거 고령자로 나눠 조사한 결과는 둘 다 독거 고령자가 높게 나왔다.
역시 싱글은 외로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지가와 씨가 지적했듯이 외로움은 대부분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익숙해진다. 따라서 싱글이 된 지 얼마 안 된 초보 싱글은 외로움을 느끼지만 처음부터 혼자라면 외로워하지 않는다. 나는 애초에 외동으로 자라서 전혀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외롭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외롭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다. 사실 고령자의 자살률은 예상과 달리 독거 고령자보다 동거 고령자 쪽이 더 높다. 그림 7은 외로움과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외롭지 않은 사람의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외롭든 외롭지 않든 동거 고령자는 독거 고령자보다 만족도가 낮다. 스지가와 씨는 이를 충격적인 결과라고 했다. 사례를 들어보겠다. 가족이 많고 몸 상태도 좋아서 외로움과 불안 모두 전혀 없어요. 하지만 만족도는 아무리 높아도 60점 정도예요. 가족과 함께 살면 아무래도 나를 억누르고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전체의 42.3%로 가족 수나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든 불안을 느꼈다. 그래도 싱글 입장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녀가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 줄 수 있으니까라고 불평할 수 있다. 하지만 스지가와 씨의 조사는 아주 면밀했다. 자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까이에 사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으로 나눠 만족도와 고민, 외로움, 불안을 비교했다. 자녀가 없는 싱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데다가 고민은 적고 외로움과 불안도 더 낮았다. 자녀가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멀리 사는 사람보다 고민이 더 많았는데 역시 눈앞에 안 보이면 일단 잊고 살 수 있는 게 맞는 말 같다. 한편 자녀가 멀리 사는 사람이 가까이에 사는 사람보다 불안이 높은 것은 그럴만하다. 처음부터 자녀 없이 살면 특별히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스지가와 씨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 노후에는 혼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듯한 책을 만났다. 스지가와 사토시 씨의 노후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라는 책이다. 스지가와 씨의 책은 혼자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가타부타 토를 달 수가 없었다. 스지가와 씨는 오사카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2013년에 오사카부 가도마시에 사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460명에게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높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세상에는 행복지수조사라는 게 있는데 사실 행복이란 극히 주관적이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비교하는 일은 사실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 대신 생활 만족도라는 지표를 사용한다. 스지가와 씨도 생활 만족도를 사용했다. 그동안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혼자 사는 쪽이 만족도가 더 낮다고 나왔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고 사회적 고립도도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스지가와 씨는 오사카 근교 주택가에 사는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자녀와 함께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비인후과에 직접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비교적 건강한 고령자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사는 선택적 싱글이 많은 편이다. 대량의 데이터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통계는 고령자를 독거와 동거 두 가지로만 비교했지만 스지가와 씨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 동거 고령자를 더 여러 층으로 나눠서 동거인이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 4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서 비교했다. 그 결과 동거인이 1명 늘어나, 즉 2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최저로 떨어졌다. 동거인이 다시 1명 더 늘어나서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고 4인 이상, 즉 다세대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독거 고령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인 가구란 부부 가구 아니면 부모 1인과 자녀 1인인 경우를 말한다. 부부 가구는 이른바 빈둥지 시기로서 육아가 끝나 목표를 상실한 커플이 얼굴을 마주하는 위기의 시기다. 부부만 남게 되면 서로 다른 문화가 격돌하여 당연히 생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간에 완충 가구를 두는 게 좋다. 자녀가 함께 살거나 반려동물을 통해 대화하는 커플도 있다. 그러니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는 게 이해가 된다. 동거 가족이 3명 들어서 총 4인 이상의 다세대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는 1인 가구와 비슷해진다. 다세대 가구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 역시 노인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행복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스지가와 씨의 결론은 혼자 사는 것은 3대가 함께 사는 것과 맞먹는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이다. 스지가와 씨는 더 흥미로운 사실도 밝혀냈다.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사 대상의 변화를 따라가 보니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애초에 타인의 고통이다. 말해봤자 어쩔 도리가 없다. 혼자 참는 수밖에 없다는 싱글의 체념과 각오가 전해지는 듯하다. 혼자 사는 고령자라고는 해도 일단 가족을 형성했다면 따로 사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스지가와 씨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활 만족도는 다르게 없다고 한다. 아, 천만다행이다. 자녀가 없는 노후는 비참하다고 겁주는 말을 얼마나 들었던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은 이제 거의 당연한 일이 되었고 나이를 먹다 보면 오히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는 일도 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있든 없든 생활 만족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된다. 2인 가구의 만족도는 최저. 2인 가구의 생활 만족도는 남편과 아내가 매우 달랐다. 싱글의 만족도는 남녀 모두 평균 74점으로 거의 비슷하게 높았다. 반면 2인 가구는 남녀 양쪽 모두 싱글보다 만족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낮았다. 스지가와 씨는 2인 가구는 아내의 단독 패배라고 정통으로 지적했다. 이 책에는 공감할 만한 사례가 가득하다. 남편은 매일 텔레비전만 봐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소한 것까지 어찌나 잔소리하는지 짜증이 난다니까요. 남편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죠. 제가 반대 의견을 내면 금방 큰 소리를 내서 대화가 안 돼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더니 내가 어딜 가든 따라와서 피곤해요. 남편은 다른 식구가 아픈 것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난리를 치죠. 남편이 퇴직한 후로 집안일은 일절 돕지 않고 불평만 해서 우울해요. 온종일 컴퓨터를 하고 있다니까요. 남편의 존재 자체가 짜증나요. 온종일 기분이 우울해요. 물론 남편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남편의 만족도도 역시 낮다. 저는 취미 활동만 하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아요. 매번 밥을 차려주는 아내가 고맙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말을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일본 남자들은 고맙다는 말을 이리도 아낄까? 그럼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2인 가구의 노후 행복의 비결로 다음 7가지를 들 수 있다. 비결 1. 서로를 이해한다. 비결 2. 가사 분담을 확실히 한다. 비결 3. 가치관이 달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비결 4. 눈앞의 불만은 사소한 거라 생각한다. 비결 5. 둘이 있을 때부터 미리 혼자가 되었을 때를 준비한다. 비결 6. 시간적, 공간적으로 거리를 둔다. 비결 7. 자신의 세계에 파고든다. 아무래도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공존의 비결 같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하는 의미가 뭘까?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맨날 싸우기만 해서 남편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버리니 외롭네요. 부부란 참 알 수 없는 존재다. 기혼자인 스지가와 씨는 2인 가구 노후의 이상적인 모습은 혼자 사는 사람 2명을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스지가와 씨는
두 번째 책에서 만족도 조사에 이어 또 흥미로운 조사를 했다. 바로 고민도 조사다. 그 결과가 1인 가구는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고민이 적은 반면 2인 가구는 만족도가 낮고 고민이 가장 많다. 동거인이 늘어날수록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반대로 고민도 많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당연하다. 고민은 나보다는 주변에서 오기 때문이다. 자신은 만족도가 높더라도 함께 사는 자녀 부부의 사이가 나쁘거나 손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고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도 따로 사는 가족은 있을 테니 비슷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란 남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눈앞에 안 보이면 잘 잊는다. 따라서 만족도에서 고민을 빼도 역시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다. 만족스러운 노후의 3가지 조건. 만족스러운 노후의 모습을 따라가 보니 결론은 혼자 사는 거였다. 노후의 생활 만족도는 익숙한 장소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자유롭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스지가와 씨는 자신의 저서 3부작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다. 나는 그동안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돈 부자보다 사람 부자 되기. 타인에게 신세 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이상 3가지를 추구하며 살았다. 스지가와 씨의 결론은 나의 주장과 보기 좋게 겹쳤다. 스지가와 씨도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결론 내린 요소들은 어떠한 고급 시설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부유층 대상의 요양시설을 봐도 내가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다. 싱글 중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된 사람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 싱글의 삶을 살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싱글 생활에는 외로움도 불안도 없다. 높은 만족도와 적은 고민을 보여주는 관련 데이터는 이 사실을 받침해줄 강력한 지원군이다. 그런데도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혼자 사는 고령자를 마치 사회 문제처럼 묘사할 때가 많다. 몇 번이나 반복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르다. 동거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도 없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학대나 방치를 한다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싱글의 부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롤모델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잘 사는 노인이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데이터와 롤모델이 늘어나서 싱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상태가 좋은 이유.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가족의 결정으로 시설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부분 치매 증상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속아서 끌려온 치매 고령자가 나가게 해달라.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망상도 폭언도 아니다. 만약 혼자 사는 사람이었다면 약을 사용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치매 전문의 다카하시 유키오 씨의 조종이론에 따르면 문제 행동은 모두 조종을 받는데 그 원인을 만드는 누군가가 반드시 주변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치매 환자는 누군가의 조종이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이다. 역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다카하시 씨는 자신이 경험한 임상 사례를 통해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BPSD는 가볍다는 인상을 받았다. 확실히 흥분이나 폭력은 적고 간병을 거부하거나 집으로 돌아간다는 망상, 사람을 착각하는 망상, 물건 도난 망상이나 질투 망상 등도 많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와 달리 혼자 사는 치매 환자는 매일 지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히 적다고 했다. 아, 다행이다. 다카하시 씨뿐만 아니라 치매 대응 업무를 하는 다른 많은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혼자 사는 치매 환자가 훨씬 증상이 가볍고 즐겁게 살고 있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서 살 수 있냐고?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도 방문 간병인이 있다면 식사와 입욕이 모두 가능하다. 친근한 간병인이 있다면 시설처럼 저항할 일도 없다.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게 되면 배식 서비스를 부탁하면 된다. 치매 환자도 음식만 제공해주면 혼자서 제대로 먹을 수 있다. 식욕은 삶의 욕구 중 가장 기본이다.
먹을 수 있는 동안은 잘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먹는 게 어려워지거나 누워 지내게 되면 그때는 치매가 있든 없든 필요한 간병은 똑같다. 실제로 혼자 사는 치매 고령자가 집에서 임종을 맞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독사가 두려운 당신에게 30대에 이혼하고 나서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도 없어서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노후가 찾아오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어느 날 고독사 할까봐 불안합니다. 나한테 종종 들어오는 고민 사연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고독사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고립된 인생을 살았다. 고립된 인생이 고독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살아있는 동안 고립되지 않는다면 고독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싱글 여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싱글 여성은 싱글 남성과 달리 친구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고립된 인생은 가족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 고독사한 남성에는 비혼과 돌싱이 많다고 한다. 마지막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을 죽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죽었다. 병원사와 재택사의 비율은 1976년에 역전되었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죽어가는 노인을 병원에 보내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은 죽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특히 119를 불렀을 때는 연명치료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은 노인의 상태가 급변했을 때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사망했는데도 119를 부를 때다. 이런 행동은 연명치료나 심폐소생을 해달라는 부탁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고 후회한다. 최근에야 비로소 이런 상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젊은 사람이 감염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효과적이다. 하지만 죽음이 다가온 고령자에게는 무리한 연명치료를 한들 소용이 없다. 마지막은 병원에서라는 생각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과거의 사고방식이다. 임종 때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버지를 진료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 말이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병원에서 죽는 비율이 요즘 드디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그 대신 재택사와 시설 간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시설에서조차 임종기의 노인은 병원으로 보냈지만 이제는 시설에서도 간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재택사로 변화하는 이러한 흐름은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택이라고 해도 그곳에는 이미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간병을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지금의 탈병원화 현상은 병원화가 한 바퀴를 돌고 난 후에 새로운 재택사다. 지역의 의료와 간병 자원이 이전과는 달리 충실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사망 원인을 보면 대부분 나이 먹어서 생긴 질환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예상할 수 있는 죽음, 원만한 죽음이다. 자택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의료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의료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지 죽기 위한 게 아니다. 의료의 역할은 개입을 삼가고 사후에 사망진단서를 써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입니다. 고독감을 느낄 때마다 외롭다거나 괴롭다고 말하며 한탄할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불행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는 혼자 지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자는 행복을 떠나보내고 불행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독을 받아들인 다음 앞으로 다가올 날을 위해 지금의 외로움을 유용하게 이용하자고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여태 보지 못한 기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올 때도 혼자 갈 때도 혼자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고독과 외로움을 즐겨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한다라는 책으로. 저자 우에노 지즈코, 출판사 동양북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사는 노인을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고독사라며 쓸쓸한 표정을 짓는다. 그런데 정말 그 노인은 고독하고 불행했을까?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1인 가구의 행복지수 생활 만족도는 2인 가구의 그것보다 훨씬 높으며 자살률 역시 1인 가구보다 2인 가구가 더 높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녀가 없는 싱글의 경우 고민은 적고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와 더불어 우에노 지즈코는 노후에 대한 상식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전에는 자식과 동거하며 3대가 같이 사는 게 너무 당연했지만 지금은 따로 사는 게 당연한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모든 것을 버리고 무료 간병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간병이 유료 노동이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는 추세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늙는 사람은 불쌍한 걸까? 노인이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불쌍하다 외롭겠다라고 말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어느샌가 우리 사회에 싱글 인구가 늘어났다. 간병보험이 시작된 2000년에는 고령자가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49.1%였지만 약 20년 동안 30.9%까지 떨어졌다. 고령자 가구의 독거 비율은 2007년에 15.7%에서 2019년에는 27%로 급증했다. 부부 가구의 비율은 33%로 고령자 가구의 독거 비율을 합하면 50%를 넘는다. 부부 가구를 사별과 이혼에 따른 예비 1인 가구라고 생각하면 결국 가까운 미래에는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변화 속도가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혼자가 되어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이다. 싱글, 행복하면 그만이다 해서 나는 부모를 혼자 둔다고 비난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같이 살자고 요청하는 것을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표현했다. 이제는 그런 악마의 속삭임을 입에 담는 자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모도 줄어들었다. 세대 간의 가구 분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왜냐고? 그래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서다. 또 고령자 스스로도 혼자 사는 것이 의외로 괜찮다고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베테랑 싱글이라면 이 정도는 이미 예전에 눈치챘을 것이다. 다만 가족 만세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큰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웠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이 사별과 이혼으로 돌싱이 되어 막상 혼자 살아보니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학습한 효과도 있다. 나는 사별이든 이혼이든 돌싱이 된 친구에게는 잘 다녀왔어라고 말해준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가족으로 함께 산다. 그 시기가 지나면 모두 다 똑같은 싱글이다. 결국에는 싱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혼자는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다. 스지가와 씨는 세 번째 책 속편 노후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에서 외로움과 불안을 조사했다. 외로움과 불안 비율을 동거 고령자와 독거 고령자로 나눠 조사한 결과는 둘 다 독거 고령자가 높게 나왔다. 역시 싱글은 외로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지가와 씨가 지적했듯이 외로움은 대부분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익숙해진다. 따라서 싱글이 된 지 얼마 안 된 초보 싱글은 외로움을 느끼지만 처음부터 혼자라면 외로워하지 않는다. 나는 애초에 외동으로 자라서 전혀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외롭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외롭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다. 사실 고령자의 자살률은 예상과 달리 독거 고령자보다 동거 고령자 쪽이 더 높다. 그림 7은 외로움과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외롭지 않은 사람의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외롭든 외롭지 않든 동거 고령자는
독거 고령자보다 만족도가 낮다. 스지가와 씨는 이를 충격적인 결과라고 했다. 사례를 들어보겠다. 가족이 많고 몸 상태도 좋아서 외로움과 불안 모두 전혀 없어요. 하지만 만족도는 아무리 높아도 60점 정도예요. 가족과 함께 살면 아무래도 나를 억누르고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전체의 42.3%로 가족 수나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든 불안을 느꼈다. 그래도 싱글 입장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녀가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 줄 수 있으니까라고 불평할 수 있다. 하지만 스지가와 씨의 조사는 아주 면밀했다. 자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까이에 사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으로 나눠 만족도와 고민, 외로움, 불안을 비교했다. 자녀가 없는 싱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데다가 고민은 적고 외로움과 불안도 더 낮았다. 자녀가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멀리 사는 사람보다 고민이 더 많았는데 역시 눈앞에 안 보이면 일단 잊고 살 수 있는 게 맞는 말 같다. 한편 자녀가 멀리 사는 사람이 가까이에 사는 사람보다 불안이 높은 것은 그럴만하다. 처음부터 자녀 없이 살면 특별히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스지가와 씨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 노후에는 혼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듯한 책을 만났다. 스지가와 사토시 씨의 노후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라는 책이다. 스지가와 씨의 책은 혼자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가타부타 토를 달 수가 없었다. 스지가와 씨는 오사카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2013년에 오사카부 가도마시에 사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460명에게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높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세상에는 행복지수조사라는 게 있는데 사실 행복이란 극히 주관적이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비교하는 일은 사실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 대신 생활 만족도라는 지표를 사용한다. 스지가와 씨도 생활 만족도를 사용했다. 그동안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혼자 사는 쪽이 만족도가 더 낮다고 나왔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고 사회적 고립도도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스지가와 씨는 오사카 근교 주택가에 사는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자녀와 함께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비인후과에 직접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비교적 건강한 고령자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사는 선택적 싱글이 많은 편이다. 대량의 데이터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통계는 고령자를 독거와 동거 두 가지로만 비교했지만 스지가와 씨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 동거 고령자를 더 여러 층으로 나눠서 동거인이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 4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서 비교했다. 그 결과 동거인이 1명 늘어나, 즉 2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최저로 떨어졌다. 동거인이 다시 1명 더 늘어나서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고 4인 이상, 즉 다세대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독거 고령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인 가구란 부부가구 아니면 부모 1인과 자녀 1인인 경우를 말한다. 부부가구는 이른바 빈둥지 시기로서 육아가 끝나 목표를 상실한 커플이 얼굴을 마주하는 위기의 시기다. 부부만 남게 되면 서로 다른 문화가 격돌하여 당연히 생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간에 완충 가구를 두는 게 좋다. 자녀가 함께 살거나 반려동물을 통해 대화하는 커플도 있다. 그러니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는 게 이해가 된다. 동거 가족이 3명 늘어서 총 4인 이상의 다세대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는 1인 가구와 비슷해진다. 다세대 가구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 역시 노인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행복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스지가와 씨의 결론은 혼자 사는 것은
3대가 함께 사는 것과 맞먹는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이다. 스지가와 씨는 더 흥미로운 사실도 밝혀냈다.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사 대상의 변화를 따라가 보니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애초에 타인의 고통이다. 말해봤자 어쩔 도리가 없다. 혼자 참는 수밖에 없다는 싱글의 체념과 각오가 전해지는 듯하다. 혼자 사는 고령자라고는 해도 일단 가족을 형성했다면 따로 사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스지가와 씨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활 만족도는 다르게 없다고 한다. 아, 천만다행이다. 자녀가 없는 노후는 비참하다고 겁주는 말을 얼마나 들었던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은 이제 거의 당연한 일이 되었고 나이를 먹다 보면 오히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는 일도 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있든 없든 생활 만족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된다. 2인 가구의 만족도는 최저. 2인 가구의 생활 만족도는 남편과 아내가 매우 달랐다. 싱글의 만족도는 남녀 모두 평균 74점으로 거의 비슷하게 높았다. 반면 2인 가구는 남녀 양쪽 모두 싱글보다 만족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낮았다. 스지가와 씨는 2인 가구는 아내의 단독 패배라고 정통으로 지적했다. 이 책에는 공감할 만한 사례가 가득하다. 남편은 매일 텔레비전만 봐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소한 것까지 어찌나 잔소리하는지 짜증이 난다니까요. 남편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죠. 제가 반대 의견을 내면 금방 큰 소리를 내서 대화가 안 돼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더니 내가 어딜 가든 따라와서 피곤해요. 남편은 다른 식구가 아픈 것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난리를 치죠. 남편이 퇴직한 후로 집안일은 일절 돕지 않고 불평만 해서 우울해요. 온종일 컴퓨터를 하고 있다니까요. 남편의 존재 자체가 짜증나요. 온종일 기분이 우울해요. 물론 남편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남편의 만족도도 역시 낮다. 저는 취미 활동만 하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아요. 매번 밥을 차려주는 아내가 고맙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말을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일본 남자들은 고맙다는 말을 이리도 아낄까? 그럼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2인 가구의 노후 행복의 비결로 다음 7가지를 들 수 있다. 비결 1. 서로를 이해한다. 비결 2. 가사 분담을 확실히 한다. 비결 3. 가치관이 달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비결 4. 눈앞의 불만은 사소한 거라 생각한다. 비결 5. 둘이 있을 때부터 미리 혼자가 되었을 때를 준비한다. 비결 6. 시간적, 공간적으로 거리를 둔다. 비결 7. 자신의 세계에 파고든다. 아무래도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공존의 비결 같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하는 의미가 뭘까?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맨날 싸우기만 해서 남편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버리니 외롭네요. 부부란 참 알 수 없는 존재다. 기혼자인 스지가와 씨는 2인 가구 노후의 이상적인 모습은 혼자 사는 사람 2명을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스지가와 씨는 두 번째 책에서 만족도 조사에 이어 또 흥미로운 조사를 했다. 바로 고민도 조사다. 그 결과가 1인 가구는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고민이 적은 반면 2인 가구는 만족도가 낮고 고민이 가장 많다. 동거인이 늘어날수록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반대로 고민도 많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당연하다. 고민은 나보다는 주변에서 오기 때문이다. 자신은 만족도가 높더라도 함께 사는 자녀 부부의 사이가 나쁘거나 손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고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도 따로 사는 가족은 있을 테니 비슷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란 남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눈앞에 안 보이면 잘 잊는다. 따라서 만족도에서 고민을 빼도 역시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다. 만족스러운 노후의 3가지 조건. 만족스러운 노후의 모습을 따라가 보니 결론은 혼자 사는 거였다. 노후의 생활 만족도는 익숙한 장소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자유롭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스지가와 씨는 자신의 저서 3부작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다. 나는 그동안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돈 부자보다 사람 부자 되기. 타인에게 신세 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이상 3가지를 추구하며 살았다. 스지가와 씨의 결론은 나의 주장과 보기 좋게 겹쳤다. 스지가와 씨도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결론 내린 요소들은 어떠한 고급 시설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부유층 대상의 요양시설을 봐도 내가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다. 싱글 중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된 사람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 싱글의 삶을 살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싱글 생활에는 외로움도 불안도 없다. 높은 만족도와 적은 고민을 보여주는 관련 데이터는 이 사실을 받침해줄 강력한 지원군이다. 그런데도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혼자 사는 고령자를 마치 사회 문제처럼 묘사할 때가 많다. 몇 번이나 반복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르다. 동거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도 없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학대나 방치를 한다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싱글의 부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롤모델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잘 사는 노인이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데이터와 롤모델이 늘어나서 싱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상태가 좋은 이유.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가족의 결정으로 시설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부분 치매 증상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속아서 끌려온 치매 고령자가 나가게 해달라.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망상도 폭언도 아니다. 만약 혼자 사는 사람이었다면 약을 사용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치매 전문의 다카하시 유키오 씨의 조종이론에 따르면 문제 행동은 모두 조종을 받는데 그 원인을 만드는 누군가가 반드시 주변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치매 환자는 누군가의 조종이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이다. 역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다카하시 씨는 자신이 경험한 임상 사례를 통해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BPSD는 가볍다는 인상을 받았다. 확실히 흥분이나 폭력은 적고 간병을 거부하거나 집으로 돌아간다는 망상, 사람을 착각하는 망상, 물건 도난 망상이나 질투 망상 등도 많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와 달리 혼자 사는 치매 환자는 매일 지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히 적다고 했다. 아, 다행이다. 다카하시 씨뿐만 아니라 치매 대응 업무를 하는 다른 많은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혼자 사는 치매 환자가 훨씬 증상이 가볍고 즐겁게 살고 있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서 살 수 있냐고?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도 방문 간병인이 있다면 식사와 입욕이 모두 가능하다. 친근한 간병인이 있다면 시설처럼 저항할 일도 없다.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게 되면 배식 서비스를 부탁하면 된다. 치매 환자도 음식만 제공해주면 혼자서 제대로 먹을 수 있다. 식욕은 삶의 욕구 중 가장 기본이다. 먹을 수 있는 동안은 잘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먹는 게 어려워지거나 누워 지내게 되면 그때는 치매가 있든 없든 필요한 간병은 똑같다. 실제로 혼자 사는 치매 고령자가 집에서 임종을 맞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독사가 두려운 당신에게. 30대에 이혼하고 나서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도 없어서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노후가 찾아오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어느 날 고독사 할까봐 불안합니다. 나한테 종종 들어오는 고민 사연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고독사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고립된 인생을 살았다. 고립된 인생이 고독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살아있는 동안 고립되지 않는다면 고독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싱글 여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싱글 여성은 싱글 남성과 달리 친구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고립된 인생은 가족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 고독사한 남성에는 비혼과 돌싱이 많다고 한다. 마지막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을 죽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죽었다. 병원사와 재택사의 비율은 1976년에 역전되었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죽어가는 노인을 병원에 보내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은 죽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특히 119를 불렀을 때는 연명치료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은 노인의 상태가 급변했을 때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사망했는데도 119를 부를 때다. 이런 행동은 연명치료나 심폐소생을 해달라는 부탁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고 후회한다. 최근에야 비로소 이런 상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젊은 사람이 감염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효과적이다. 하지만 죽음이 다가온 고령자에게는 무리한 연명치료를 한들 소용이 없다. 마지막은 병원에서라는 생각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과거의 사고방식이다. 임종 때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버지를 진료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 말이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병원에서 죽는 비율이 요즘 드디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그 대신 재택사와 시설 간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시설에서조차 임종기의 노인은 병원으로 보냈지만 이제는 시설에서도 간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재택사로 변화하는 이러한 흐름은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택이라고 해도 그곳에는 이미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간병을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지금의 탈병원화 현상은 병원화가 한 바퀴를 돌고 난 후에 새로운 재택사다. 지역의 의료와 간병 자원이 이전과는 달리 충실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사망 원인을 보면 대부분 나이 먹어서 생긴 질환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예상할 수 있는 죽음, 원만한 죽음이다. 자택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의료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의료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지 죽기 위한 게 아니다. 의료의 역할은 개입을 삼가고 사후에 사망진단서를 써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마신 물이 내 몸을 망친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물만은 예외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건강 프로그램들과 건강서들이 하루 2리터 이상, 심지어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옷을 사입을 때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자기에게 어울리는지 이리저리 살펴보고 입어보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먹거리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심합니다.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중요함에도 무엇이 몸에 좋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리저리 따져보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결과를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물만 끊어도 병이 낫는다라는 책으로 저자 최용선, 출판사 라이눈입니다. 이 책은 과하게 섭취한 수분이 몸속에 독으로 쌓여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물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독이 없고 정상적으로 수분 대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한한 이야기입니다. 수독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물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무척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 억지로 마시면 독된다? 전 원래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요샌 일부러 열심히 마셔요. 하루 최소한 2리터는
마셔야 한다면서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말이 돌면서 일부러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일일이 양을 체크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많고 아예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실제로 물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위와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도 물이 필요하고 이렇게 흡수한 영양소를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하는 역할도 물이 한다. 또한 우리 몸의 대사를 도와주는 각종 물질도 물이 없으면 잘 만들지 못하고 이를 필요한 곳에 전달하지도 못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불필요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할 때도 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인체의 열을 흡수해 땀으로 배출함으로써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물의 기능이다.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지만 이미 충분한데 자꾸 물을 더 마시면 필요 이상으로 물이 많아져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우리 몸을 살려야 할 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내 몸의 상태는 생각지 않고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부터라도 물을 제대로 알고 마셔야 한다. 왜 물이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몸에 좋은 물과 몸에 나쁜 물이 어떻게 다른지만 알아도 건강을 위해 마신 물이 독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몸에 좋은 물, 몸에 나쁜 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물질은 물이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적게는 체중의 45에서 75%를 물이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체중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은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없는 곳이 없다. 하지만 조직별로 수분 함유량을 살펴보면 신장, 심장, 폐, 비장, 근육의 순으로 수분 함유량이 높고 지방 조직이나 뼈는 수분 함유량이 낮다. 우리 몸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있는 물은 좋은 물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좋은 물을 진액이라 부른다. 진액은 인체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수분을 통칭한다.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와 혈이 잘 순환되고 각종 대사활동이 원활해야 한다. 기혈순환과 대사활동에 필요한 수분과 그 과정에서 분비되는 분비물, 즉 혈액, 임파액, 조직액, 땀, 콧물, 침, 눈물, 정액 등이 모두 진액에 포함된다. 옛 의학서에서는 진액을 진과 액으로 구분했다. 진은 비교적 맑은 체액으로 주로 피부와 근육에 분포되어 피부와 근육을 촉촉하고 탄력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액은 진에 비해 탁하고 주로 관절, 뇌수, 눈, 귀, 코, 입 등에 분포되어 해당 기관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날씨나 기후 등 외부 환경이 바뀌면 우리 몸은 음양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외부에 적응하는데 이때 진과 액은 서로 바뀌어가며 음양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진액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좋은 물이다. 진액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부에 진액이 부족하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푸석푸석해지기 쉽다. 관절에 진액이 부족하면 관절을 굽히고 펴는 것이 힘들어지고 눈에 진액이 부족하면 눈이 건조하고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 코와 입에 진액이 부족하면 순환기가 건조해 호흡이 불편해지고 입이 말라 각종 세균이 구강 내에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진액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도 문제다. 인체에 존재하는 진액은 혈액이나 림프액처럼 우리 몸에 유익한 액체이지만 진액이 되지 못한 불필요한 체액은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불필요한 체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있으면 독이 되어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담음이라 한다. 담음은 단순한 물찌꺼기나 노폐물이 아닌 만병의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개인적으로는 담음보다는 수독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이미 수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진료를 하다 보면 수독이 쌓여 있는데도 몸에 좋은 줄 알고 물을 많이 마셔 건강을 더 해치는 분들을 많이 본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물을 적게 마시고 몸에서 남아도는 물을 적절히 이용하거나 빼주기만 해도 상태가 호전된다. 물론 오랫동안 수독을 방치해 수독이 굳어진 상태라면 전문적인 해독 치료가 필요하지만 더 이상 불필요한 물을 과잉 섭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독으로 인한 병은 좋아질 수 있다. 어떻게 물은 독이 될까? 필요 이상으로 물을 많이 마셨다고 그 물이 바로 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우리 몸은 스스로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어떤 형태로든 신호를 보내 물을 섭취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물이 많으면 소변이나 땀 등으로 배출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물을 과잉 섭취하면 우리 몸, 특히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 쓰고 남은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수 있다.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몸속에 정체되어 있다 보면 서서히 독으로 변한다.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과 같은 이치다. 처음에는 수독이 쌓인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조직이 허물어지면서 상처가 나거나 물혹이나 각종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그 주위에 피가 몰려오지 않아 온도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암세포도 생긴다. 내가 치료한 암 환자들을 통해서 암이 있는 부위에 상당한 양의 담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꼭 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아도 수독이 생길 수 있다. 수분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수분대사의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신장이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기혈순환장애로 진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수분대사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는 물을 적게 마셔도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정체돼 수독으로 변하기 쉽다. 수독은 방치하면 할수록 독성이 강해진다. 우리 몸속 특정 부위에 물이 정체되어 있으면 주변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그쪽으로 흘러들어온다. 노폐물이 많아질수록 정체되어 있는 물은 걸쭉해지고 부패되는 속도도 빨라진다. 그만큼 정체되어 썩은 물에서 나오는 독소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일단 몸속에 수독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더 수독이 생기기 쉬운 환경으로 변한다. 수독이 쌓인 부분은 기혈순환이 잘 안 돼 물이 정체되기가 더 쉽다. 수분대사 기능도 더 떨어져 물을 적게 마셔도 수분이 정체돼 수독이 또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처럼 수독이 생기는 과정은 복합적이다. 지나친 수분 섭취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수분 대사를 관장하는 장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순환장애가 수독을 만들고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잉 섭취한 물은 몸에 좋은 진액이 아닌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원인에 의해 수독이 생겼든 수독이 생긴 이후에는 지나친 수분 섭취가 수독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필요 이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럴 때 수독을 의심하라. 수독은 분명 만병의 근원이다. 그럼에도 엑스레이나 CT, MRI와 같은 검사에서는 수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독을 눈으로 보여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물론 수독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굳은 상태라면 CT나 MRI에서 뭉친 형태가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수독의 한 형태인 물혹이 CT나 MRI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수독은 양방검사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수독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수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수독과 관련된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사람에 따라 호소하는 증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유난히 잘 붓는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수분 대사를 비롯한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기능이 약해진다. 그래서 누구나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 붓기 마련이다. 그런데 유난히 잘 붓는 사람들이 있다. 물을 조금 마시고 잔 다음 날이면 얼굴이 퉁퉁 부어 오후가 되어야 빠지기도 하고 라면이라도 먹고 잔 날에는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퉁퉁 붓는다. 이처럼 평소 잘 붓는다면 수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 부종은 수독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다. 우리 몸은 수분 대사를 통해 몸에 좋은 진액이 아닌 불필요한 체액을 소변이나 땀을 통해 배출한다. 그런데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수분이 배출되지 못해 몸이 붓는다. 부은 상태에서 더욱 수분 대사가 안 돼 더 많은 수분이 몸에 축적되면 몸이 붓다 못해 살이 찐 것처럼 체중이 불어난다. 부종이 심하지 않더라도 물렁물렁한 물살이거나 피부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몸속에 수독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추위를 많이 탄다.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에도 물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몸에 불필요한 물이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배설하는 것 외에도 땀구멍을 열어 땀으로 배출한다. 그런데 피부 개폐 기능이 약하면 땀구멍 여닫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땀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축적된다. 이렇게 피부에 갇힌 물은 점점 걸쭉해지고 단단해져 땀구멍을 막아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더 많은 물이 고이게 된다. 심해지면 물이 정체된 곳에서 피부병이 생기기도 한다. 물은 대체적으로 성질이 차갑다. 열과 만나 뜨거운 물도 있지만 물의 기본적인 성질은 서늘하고 차갑다. 그런 물이 몸의 제일 바깥쪽인 피부에 걸려 있으니 추위를 많이 탈 수밖에 없다. 피부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 바람도 싫어한다. 바람을 맞으면 한기를 더 느끼기 때문이다. 수독이 많은 사람은 겨울 찬바람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운 바람조차 싫어한다. 열이 많은 사람은 겨울에도 찬바람을 시원하다고 느끼는데 물이 많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통통한 체형에 평소 추위를 잘 타고 바람을 싫어한다면 수독이 쌓여 있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소변이 시원하지가 않다. 수분 대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소변을 배설하는 것이다. 물을 많이 마셔도 불필요한 물을 시원스럽게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독이 잘 쌓이지 않는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소변으로 배설하는 양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1000에서 1500ml 사이면 정상이다. 물 마시는 양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하루에 소변을 보는 횟수는 평균적으로 4에서 6회 정도이고 8회 이하는 정상으로 본다.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요일을 느끼면 수분 대사에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하지만 소변을 본 지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소변을 보고 싶거나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1시간 간격으로 자주 소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시원하지가 않다면 수분 대사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수분 대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가 신장과 방광인데 이 장기가 약해지면 아무래도 소변을 시원하게 보기가 어렵다. 소변으로 불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하면 그만큼 수독이 쌓일 위험도 커진다. 문제는 수분 대사 기능이 약한데도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을 자꾸 마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신장과 방광이 약해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그 물은 약이 아니라 틀림없이 독이 된다. 자주 요일을 느껴 화장실을 들락거려도 물을 마신 만큼 시원하게 소변을 보지 못하니 몸에 물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수독이 되고 만다. 소변의 양 못지않게 소변 색깔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소변 색깔이 진하다. 반면 몸에 물이 많을수록 소변 색깔이 연하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보면 소변 색깔이 연하다 못해 물처럼 투명할 때가 있는데, 이는 몸속에 이미 물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을 마셔도 진액을 만드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변으로 배설된다고 보면 된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소변 색깔마저 투명하다는 것은 수독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나 다름없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면 수독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 서양 의학에서는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십수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독이 더 큰 원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한의학에는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란 의미로 수독과 연결시켜도 충분히 의미가 통한다. 수독이 쌓여있는 부분은 기혈순환은 물론 다른 순환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독이 순환을 방해해 그 부분이 막히니 통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다. 실제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80에서 90% 정도의 통증은 수독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신체 어느 부위에 생긴 통증이든 상관없다. 양방검사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깨, 팔, 다리 등 머리와 기타 어느 부위에서든 통증을 느끼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10중 8구 수독이 원인이다. 통증 중에서도 관절통은 특히 수독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가 오면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다는 분들이 많은데, 궂은 날에는 관절에 물이 더 많아져 통증이 가중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수독으로 인한 통증의 특징은 가만히 있으면 아프다가도 걷거나 몸을 움직이면 덜한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아침에 눈 떠서 첫발을 디딜 때 발바닥 통증을 느끼다가 걷다 보면 괜찮아지는 경우이다. 이는 몸을 움직이면 정체되어 있던 물이 퍼져 미약하게 남아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도 잠을 잔다. 최소한의 기능만 활성화시키고 장기들도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종 순환대사가 활발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수독으로 막혀있던 부위가 더 정체돼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다. 몸이 무겁고 기분이 우울하다. 기본적으로 수독이 많이 쌓여 있으면 젖은 옷처럼 몸이 축축 늘어지고 무겁다. 하지만 수독이 많으면 몸만 붓고 아픈 것이 아니다. 마음도 축축 처지고 우울해진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수독으로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마음도 병이 든다. 물론 수독이 있다고 다 우울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수독이 기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비가 오는 날은 왠지 기분이 처진다. 햇볕을 쬐면 양기가 활발해져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비가 오면 햇볕을 쬐을 수가 없어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이다. 햇볕을 쬐을 수 없다는 것 외에 물도 한 몫을 한다.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알게 모르게 수분을 흡수해 몸도 무거워지고 기분도 우울해질 수 있다. 사실 몸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몸이 아프면 기분이 우울해질 수 있고, 반대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혈순환이 정체돼 몸이 아플 수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독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기분이 처지고 우울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병이라면 물이 문제다. 관절염의 90%는 수독 때문이다.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질병 중 하나가 관절염이다.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겨 붓고 통증이 생기는 병이다.
관절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노화이다.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부분으로 많이 쓰면 닳는다. 그러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도 점점 손상되고 뼈와 인대도 손상돼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데 이를 서양의학에서는 퇴행성관절염이라 부른다. 한마디로 노화로 인해 관절이 늙고 병들어 생기는 병이다. 꼭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외상, 비만 등 무척 다양하다. 하지만 나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염증의 주원인은 습열이고 통증의 주범은 수독이라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수독을 없애주면 대부분 좋아진다. 양방치료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분들도 수독 치료를 통해 지긋지긋했던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된 분들이 많다. 사실 관절은 거의 대부분이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절 주위는 관절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다. 관절 주머니 안에는 윤활액이 가득하다. 윤활액은 맑고 점성이 있는 액체로 95%가 물이다. 나머지는 미끌미끌한 점성을 띠게 하는 히알루론산 루브리신이라는 진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관절의 윤활액은 수분과 진액이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일정한 주기로 교체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분 대사가 안 돼 관절에 공급된 수분이 배출이 안 되어 고여 있으면 수독이 생긴다. 이 수독이 관절과 연결된 인대와 힘줄, 근육을 손상시키면 염증과 통증이 생긴다. 수독이 근육과 엉겨 단단하게 뭉치면 주변을 지나는 신경을 눌러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일단 관절에 수독이 생기면 관절에 필요한 물질은 들어오고 불필요한 물질은 빠져나가는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관절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관절염이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독부터 없애야 한다. 여성 질환의 숨겨진 원인.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기초대사량이 낮고 근육량도 적어 몸에서 생성하는 열이 상대적으로 적다. 열은 체내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은 소변으로도 배출되지만 땀으로도 발산된다. 땀은 우리 몸에 적당한 열이 있을 때 잘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보다 열이 많은 남성이 땀이 잘 난다. 그만큼 남성이 몸속의 수분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처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리적, 구조적으로 수분 배출 능력이 약해 수독이 쌓이기 쉽다. 그런데도 남성들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습관적으로 차나 커피, 물을 마시는 여성들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독은 만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특히 여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 질환 중에서도 자궁질환은 100% 수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생리불순, 냉, 자궁낭종, 근종 등과 같은 자궁질환은 수독을 없애면 몰라보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물과 혈이 엉켜 자궁을 위협한다. 자궁은 구조적으로 수독에 아주 취약하다. 일반적으로 물은 아래로 흐른다. 물이 포함된 혈액도 매한가지다.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는데 이는 물이 아래로 흘러 다시 위로 가지 못하고 정체돼 나타나는 증상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상초, 중초, 하초로 구분한다. 상초는 심장, 폐를 중심으로 한 흉부, 중초는 비장, 위장, 간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복부, 하초는 신장, 방광 등을 포함하는 하복부를 의미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자궁의 위치는 하초에 해당한다. 우리 몸 아래쪽에 자궁이 있으니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물이 자궁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물이 다시 밖으로 흡수되거나 배출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안타깝게도
자궁 안에 고여있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물은 썩는다. 자궁 안에서 정체되어 있는 물은 더욱더 썩기 쉽다. 자궁 안의 자궁 내막은 약 한 달을 주기로 두꺼워졌다가 탈락하기를 반복한다. 보통 월경이 끝난 직후부터 자궁 내막이 서서히 두꺼워졌다가 배란기의 최고조에 달하고 배란 이후에는 자궁 내막이 탈락된다. 자궁 내막에는 수없이 많은 나선형 혈관들이 있는데 이 혈관에 혈액이 몰리고 두꺼워지면서 자궁 내막 또한 두꺼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두꺼워진 자궁 내막은 임신이 되면 아기를 위한 푹신한 매트리스 역할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궁 내막이 탈락되고 혈관들이 무너지면서 생리를 시작한다. 자궁 내막을 두껍게 살찌웠던 혈액은 임신을 하지 않으면 생리로 깨끗하게 배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끔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자궁 안에 남아있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자궁 안에 흘러들어와 고여있던 물과 배출되지 못한 혈액 찌꺼기가 엉켜 자궁 내막에 붙거나 자궁 안에 쌓이기 때문이다. 혈액과 엉킨 수독은 각종 자궁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몸에 수독이 쌓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임신 중독증이 발생하기 쉽고 자궁 내막에 붙어 있으면 자궁 내막증이 생기기 쉽다. 또한 수독이 뭉치면 낭종이나 근종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 몸의 조직과 장기가 튼튼하게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적절한 온도이다. 차가워져도 병이 나고 뜨거워져도 병이 난다. 자궁도 마찬가지이다. 자궁에 수독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일단 자궁의 온도를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정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자궁이 뜨거우면 열증의 수독이 생기고 차가우면 한증의 수독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잘 먹지 못하다 보니 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자궁이 차가운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엔 고열량 음식 때문에 자궁이 뜨거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자궁은 곧 간이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자궁은 간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자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과로를 피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것이 좋다.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 잘못된 먹거리를 많이 먹다 보니 생리불순, 생리통 등이 극심한 경우가 많다. 건강한 먹거리는 굳이 멀리 찾지 않아도 된다. 한국 토종식 전통밥상을 차려 먹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속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 위장장애는 크게 수독이 원인인 위장장애와 열독이 원인인 위장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장염 등과 같은 질병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열독이 주원인인 질병이다. 위염은 말 그대로 위에 열이 많아 염증이 생긴 질병이고 역류성 식도염도 열이 식도를 침범해 염증을 일으킨 질병이다. 염증이 심하거나 오래 방치하면 아예 위가 헐어 구멍이 뚫리는 위궤양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염증을 동반하는 위장장애는 열독이 주원인이지만 수독이 원인인 위장장애도 상당히 많다. 특별한 염증이 없는데도 소화불량, 식욕부진, 복부팽만 등으로 고생한다면 10중 8구 수독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수독과 관련이 많은 질병이다. 체기가 반복되면 수독을 의심하라. 흔히 체했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마치 목에 걸린 듯이 잘 넘어가지 않거나 명치 밑이 답답하고 배가 그득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다. 트림, 메스꺼림, 구토, 설사, 상복부 통증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식은땀이 흐르거나 손발이 차가워지고 두통을 동반할 수도 있다. 의학적으로 체했다는 용어는 없다. 체했다라는 말은 음식들이 위장에 정체되어 있다라는 뜻이다. 증상과 가장 부합하는 의학적 용어는 소화불량이다. 체한 증상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어쩌다 한번 체했다 회복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주 체한다면 그냥 넘길 일만은 아니다. 위에 열이 많아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체기가 반복된다면 수독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위에 물이 많으면 입맛도 없고 위가 냉해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수독이 쌓였는지도 모르고 음식을 먹으면 자주 체할 수밖에 없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일반적으로 소화제를 복용하는데 수독을 없애지 않고 소화제를 먹으면 잠시 진정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든 다시 체할 수 있다. 수독으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면 수독을 풀어야 질병이 치료된다. 하지만 물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수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다. 증상 위주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대부분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원인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좋다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면 그제야 수독 치료를 시작한다. 수독이 원인인 병은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병세가 호전된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믿기 어렵겠지만 오랫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이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